자, 안녕하십니까. 일부 강연 김경록 대표님이 진행해 주셨던 팡을러머 BBIG로라는 주제로 강연 진행했는데요.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하나 와닿았던 게 있는데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 고기가 많이 몰린다. 그게 한류라는 게 소비, 난류가 생산, 이라고 하면, 공급이라고 하면, 고령화가 소비, 4차 산업이 이 공급 이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쪽이 만나는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만나는 지역에서 고기가 많이 만난다. 확 다른 건데, 이제 1부 순서를 지나서 2부 본격적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팡을 넘어서 BBIG 주제였다면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BBIG 이건 꼭 알고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전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들을 전체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정도로 좀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BBIG 투자할 때 궁금한 5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망하고 잘하시는 또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는데 이분은 저와 이승원 본부장님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본부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ETF 마케팅 본부를 맡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쭉 따라하셨던 분이면은 얼굴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 잘생겨가지고 저희 옆에 있으니까 오징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보다 잘난 분하고 진행한다는 게 만족하고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키워드를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봤어요.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면 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서 알겠습니다.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좀 답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예능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신 방식일 것 같고, 이런 세미나에서는 좀 처음 도입하는 방식이라서, 나름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좀 보시고요. 좀 볼게요. 뭐냐 그러면, 같은 듯 전혀 다른 땡땡땡땡? 느낌이 오신지 모르겠어요. 저 땡땡땡땡이 뭐 들어갈 것 같아요? 제 느낌상에는 같은 듯 전혀 다른 뉴딜 펀드 아닐까요? 뉴딜 펀드.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K 뉴딜 관련돼서 또는 ETF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많아서 방송을 하다 보면 질문이 제일 많이 하셨던 것들이 뉴딜 펀드를 좀 헷갈려 하세요. 9월 달에 발표한 다음에 이게 정부에서 시행한 K 뉴딜과 그리고 나서 BBIG가 나왔는데 이 연결고리가 뭐냐. 그게 뭘 보존해 준다는데 이건 맞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정현 씨 같은 분이 사전 질문에 뭐라 했냐면 정부가 한다는 원금 보장 펀드랑 뭐가 다르냐요. 이런 질문 하신 것도 있고 BBIG ETF 다른 펀드 ETF와 차이점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는 분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그러면 장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K뉴딜, BBIG를 설명할 때 먼저 K뉴딜에 대해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할 때 쓰는 장표인데요. 이거는 9월 3일 정부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K뉴딜 정책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시는 것이나 궁금증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뉴딜 펀드 그러면 3가지입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 그 다음에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부 추진 방향을 보면 몇 개가 있어요. 재정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민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주겠다, 또는 이거를 퇴직연금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다, 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3개의 장표를 보시면 3개의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 그거예요. 혜택을 무엇을 주느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전 재정적인 후순위 출자를 통한 어떤 투자 위험을 좀 분산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뉴딜 인프라 펀드 좀 도입시키고 15.4%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로 해서 9.9%로 해주겠다. 제도 개선도 민간에서 이런 뉴딜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를 보시면 이 3개가 있죠. 정책형 뉴딜, 뉴딜 인프라, 민간 뉴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책형 뉴딜은 사실 위에 두 개는 아직 시행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세법도 제일 바꿔야 논란이 돼요. 많았던 건 저거 아니에요. 저기 그 정부가 뭐 원금 보장해준다 뭐 이랬던 맞습니다. 게 그 이야기 네. 나왔던 게 저건 건데 아직까지 크게 진전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진전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 투자해야 될 것들은 정해졌어요. 뉴딜 관련 기업 또는 뉴딜 관련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펀드가 동시에 투자하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투자 다만 대상은 동일하다, 네. 세 개다. 이게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 이제 뉴딜 관련된 10대의 과제가 나왔는데 그 과제와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돼도 되고 기업이 돼도 됩니다. 다만 정책형 뉴딜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원금 보존은 사실은 맞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부 기관과 정책 금융기관이 먼저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간이나 연기금 공제에서 투자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후순위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1조가 모였으면 잘 돼서 1.2조가 되고 2조가 되고 3조가 되면 이걸 이제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그쵸. 물론 이게 조금 잘못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펀드니까. 그게 손실이 날 수도 예, 있죠. 손실이 났었을 때는 선순위에 대해서는 일부 보존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게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예, 출범이 안 됐고 이 두 개는 내년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실제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국민들이 투자하시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민간 뉴딜 펀드고요. 저는 오늘 뭐 BBIG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나왔지만 이런 뉴딜과 관련된 이게 뭐 이제 그린 뉴딜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인프라 뉴딜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같은 저 투자 대상과 관련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시지 말고 지금은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 안 나왔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그런 혜택을 주면서 나올 것이다. 지금 나와 있는 BBI를 포함한 이런 뉴딜과 관련된 지수, 펀드 등은 기존에 가입한 펀드나 ETF, 그쪽에 금융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될 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민간 뉴딜이라고 네, 보면 민간 되고 뉴딜이죠. 네, 다 민간 뉴딜. 당연히 뭐 ETF도 펀드 일종인 만큼 맞습니다. 뭐 원금 보장하고는 조금 네. 관련 없고 네. 이제 성장에 투자하는 ETF다, 네. 민간이 하는 거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시간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들은 다 민간 뉴딜이고 관련해서 투자 상품이다라고 투자 정리를 상품이다.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키워드는 조금 어렵습니다.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카루스 딜레마. 이카루스의 딜레마. 이카루스가 누군지는 알죠? 뭐 사실 뭘 말씀하실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카루스는 알죠. 예,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그 하늘을 날다가 날개가 타버려서 그렇죠. 예. 죽은? 이카루스라고 네. 하면 이제 다들 어떻게 기억하냐면 아버지가 너무 높이 날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너무 높이 하늘을 나르다가 떨어져 죽으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시장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지나치게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리스크 관리 안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이카루스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것도 사실은 그 뉴딜, BBIG 뉴딜과 관련된 이 약간 구분, 그쵸, 첫 번째 예, 키워드 말고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논란도 조금 됐고. 왜냐면 맞죠, 예. 9월 3일날 정부가 K 뉴딜을 발표하고 이게 저희 한국거래소 KRX와 저희가 이제 BBIG를 지수를 9월 7일 날 9월 발표를 7일 합니다. 그렇죠. 예. 9월 7일 발표를 하고 10월 7일날 상장을 하죠. 근데 이제 발표하는 순간 때부터 이 BBIG라는 종목이 배터리, 바이오, 뭐 이제 인터넷 게임인데 12개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고점 논란.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도 저 이카루스는 너무 지금 날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고점 논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저희가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고점이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또 막상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순간에 또 많이 하락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약간의 고민들도 했었는데 또 미국 대선 끝나고 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프 뭐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그래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0월 7일 상장했기 때문에 예.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사실 오늘은 반영이 안 됐어요. 오늘은 약간 이제 마이너스가 났죠. 근데 그렇죠. 오늘까지의 그래프가 나온 건데 사실 9월 7일 발표 때부터 저희가 수익률을 트래킹했기 때문에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이게 다시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7일 발표에서 사실 우려한 부분들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이건 근데 12개 종목이 더 정해졌으니 더 이렇게 버블 같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쵸, 예. 사실 상장 전까지 이미 조정을 좀 받습니다. 다. 아, 아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 해서 조정을 받았고요. 실제 10월 7일 상장하고 나서도 첫날 제외하고는 아마 그래프가 대부분 조금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솔직히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이거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좀 있으셨던 것 왜냐면 같아요. 제가 상장가가 10,000원이었는데 이게 다 9,000원대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왔죠. 네. 물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월요일까지 보면 2차 전지는 뭐 10% 이상, 바이오, 그다음 이게 같이 종합 세트 대장이라고 하는 BBIG는 한 3.7%가 되고요. 물론 게임과 인터넷은 조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고점 논란 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논란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쵸. 아까 저희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성장 시대 또는 저 출산 뭐 이런 노령화 이런 시대에서는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BBIG의 사실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루 1일비할 그런 개념으로 사실 저희가 출시하고 지수를 개발하고 ETF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12개 기업들을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좋은 주식, 바이오의 어떤 제약 뭐 이런 주식들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수익성이 다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주식들. 뭐 이제 예를 들면 BBIG에 있는 뭐 실적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에 있는 2분기 영업 실적을 보면 현대차에 있는 그룹보다도 훨씬 실적이 좋았고 뭐 다음 달이 연말이지만 연말까지 한 80% 정도의 이익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고 숫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내러티브만 있는 게 아니고 넘버스가 그렇죠. 뒷받침된다 이 말씀이네요. 이럴 때 니콜라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네. 니콜라도 성장주다. 근데 왜 니콜라랑 BBIG랑 뭐가 틀리냐? 다릅니다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게 니콜라는 성장주죠. 그린 뉴딜이죠. 수소차와 관련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실 숫자는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점유율 부분을 많이 말씀드려요. 요즘은 사실 그 PDR이라는 개념이 드림에서 이제 뭐 레이쇼지만 드림이 아니고 사실 그 점유율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장에서 BBIG 대표 기업들이 갖는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수익도 점유율도 높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매우 심하죠. 그렇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세 개 저희 빅3죠. 뭐 LG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탑 5가 아니라 그 탑 6 안에 세 개가 들어가 있죠. 그쵸. 들어가 있고 그 점유율이 있고 그 점유율과 그 시장에서 찾는 점유율에서의 얘네들의 주식이 가격이 비싼가는 사실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그러면 너무 짧게 보지 말자는 거죠. 사실 이제 이 그래프 사실 이렇게 짧은 그래프 잘 안 그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간도 저렇게 변동을 하는데 맞습니다. 길게 놓고 뭐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성장을 본다 그러면 저런 변동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소음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 보고 가야지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목을 이카루스 딜레마라고 잡았잖아요. 뭐 고점 논란에 대한 딜레마를 제가 왜 이카루스 딜레마라고 잡았냐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이카루스 아버지가 다이달로스인데 이 둘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에 갇혔어요. 탈출하려고 날개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아주면서 밀랍으로 이제 새 깃털을 이렇게 묶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제 너무 높이 나르지 마. 태양 가까이 가면 밀랍이 너가서 떨어져 죽을 수 있어. 이게 투자해서 오면은 너무 고수익만 추구하지 마. 그러다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뒤에 했던 말이 훨씬 더 중요한 말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자 그렇다고 네가 너무 낮게 날면 우리가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지중해 습한 바람에 날개가
또 무거워질 수 있어. 젖어서 무거워질 수 있어. 네네네. 그래도 날지 못해서 네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적정한 높이로 이렇게 날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저성장 국가에서 지금 살아가고, 아까 대표님도 이야기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진 국가에 살아가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높이는 추구를 해야 되면 거기서 리스크 테이킹을 조금씩 하고 가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딜레마인 거죠. 이제 고수익을 추구할 때 그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 아예 안정적으로 가면서 뭐 저금리의 그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 네. 요즘이랑 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즘 초저금리 시대에서 이게 은행 뭐 예금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아까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채권을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하시는데 이제 채권을 끝났다 같이 이렇게 종원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고점 논란 나올 때도 제가 그래서 반대로 많이 여쭤봐요. 그러면 어떤 거 투자하시겠어요? 이게 고점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많이 무조건 떨어진 주식을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다시 예금을 하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해보면 이러면 결국은 다시 돌아오세요. 그쵸? 앞으로 이제 성장할 것에 대해 투자하셔야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비싸 보이시는 거죠. 비싸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는 BBIG라는 그런 이런 느낌이 ETF 들었었던 같은데 100% 다 자기 자금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것 같아요. 네. 적정한 높이, 그러니까 그 이카루스 경고가 너무 높게 날지 말자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적정한 높이로 날아야 된다의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적정항에다 방점을 놓고 놨을 때 어느 정도의 자산 배분이 성장에는 필요하다, 성장에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 중에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을 받은 사람 중에 이제 마코이츠라는 분이 네. 계신데, 이게 투자 좀 하신 분들 다 들어보신 분들일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당신 퇴직연금은 어디다 투자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식에 반, 채권에 반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주가가 오를 때 시장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고, 주가가 빠질 때 내 돈이 전부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네, 자기는 그 시장에 맞죠. 반반 정도 투자하고 배분 비중을 조정한다는 이야기들을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참조해서 한번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카루스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지금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BBI 하자니 너무 오른 것 같고, 안 하자니 또 성장에 나만 또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포트폴리오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들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오프사이드를 모르는 축구 선수? 네, 옵사이드를 느낌이 모르는 오세요? 축구 선수. 자, 축구 선수들 축구 중에 선수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축구를 네. 할 때 옵사이드 룰을 모르고 축구를 하면 또 네. 관객 입장에서도 옵사이드 룰을 모르고 축구를 보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했을 때, 제가 저번에 이성훈 본부장이랑 이야기를 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ETF라는 거는 100%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맞습니다. 예,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ETF는 정확하게 룰 베이스. 그래서 이제 그 ETF 상품이 상장하기 전에 그 룰 베이스에 한 지수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룰에만 딱 맞춰서 움직이는 정확한 그러니까 패시브이기 이게 때문에 ETF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 룰을 모르고 하는 거는 옵사이드 룰을 모르고 축구 선수를 하겠다는 거랑 네.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삼성전자가 전망도 좋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려면 반도체 ETF에 투자해야지? 이것도 얘기 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는데 정작 반도체 ETF 안에는 삼성전자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저희 지금 장표 보시는 것처럼 타이거 반도체 ETF라고 하면, 반도체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무조건 반도체는 그 삼성전자 대명사처럼 돼 있는 예, 것도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 지수 룰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타이거 반도체 ETF는 한국 거래소에서 뭐 이렇게 블라블라 되다가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 긱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산출한 KRX 섹터 분류 반도체에 속해야 됩니다. 반도체에 속해야 되죠. 근데 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긱스라고 하는 산업 분류 기준이라는 게 이 S&P랑 MSCI에서 아마 199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1개의 경제 섹터 그리고 24개의 산업군을 분류해 놨어요. 분류해 놨는데 이렇게 쭉 분류를 저렇게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분류를 했는데,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거에 IT 쪽을 보시면
하드웨어 및 IT 장비가 있고요. 하나는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면 반도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들지가 않습니다. 저희 핸드폰, 스마트폰도 있고, 네. 예. 그리고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뭐 네, 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기 때문에 IT 업종에서 반도체로 분류가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및 IT 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룰 자체가 반도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타이거 반도체 ETF가 없습니다. 다만 네. 그렇죠.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ETF가 한 2개 정도 있는 건데 제가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둘 다 삼성전자는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그러면 이 지수 룰을 어디서 확인하냐, 내가 그걸 어디서 찾아봐서 그쵸. 이렇게 투자하냐가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는 요즘은 각각 ETF의 운용사의 ETF 브랜드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냥 삼성전자 치시면 삼성전자가 나와 있는 ETF가 쭉 나오고, 아, 각 예. 운용사마다 들어가면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간 ETF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예. 또는 아니면 그 ETF를 찾아보면 지수 방법론이 나오고 그 안에 무슨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나옵니다. 근데 제일 쉬우신 방법은 반도체 ETF를 한번 검색하실 때 저희가 HTS나 MTS로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PDF, 그 포트폴리오 데이터 파일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표가 HTS에서도 MTS 스마트폰 하시면 MTS 들어가면은 ETF 설명하는 장 쭉 넘겨보다 보면 구성 종목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말하는 거죠. PDF입니다. 그러면 구성 종목을 보시면 하이닉스가 뭐 20%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0%저 정도 있네. 나머지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삼성전자가 빠져 있구나. 이렇게도 아실 수 있어요. 적어도 룰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저 네. 룰에 따라서 저 종목이 구성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구성 비중도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거를 한 번 정도는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ETF 투자를 하거나 투자에 대해서 조금 하신다는 분들도 물어보면 잘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뭐 반도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네, 이 맞습니다. BBIG라는 저 지수 자체도 구성하는 룰이 제가 이때까지 여태껏 봐왔던 ETF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룰을 알아야 우리 옵사이드 룰을 알아야 축구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네. 투자도 재밌게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좀 볼 옵사이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면 왜 이게 다시 저쪽 공격이 넘어가는지 모르고 그쵸, 하니까 예.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ETF, 그 BBIG ETF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장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K뉴딜 ETF, BBIG ETF는 총 5종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즉 BBIG를 다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BBIG K뉴딜이 있고, 각각의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각각 또 나눠 놓은 것들이 각각의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쉽게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장이라고 저희가 지금 표현 드렸는데, 쉽게 우리가 5가지 있는데 다 모아놓은 거를 다 모아놓은 거 대장이라고만 그냥 그죠. 대장이라고 편하게 방송하는 동안 이야기하시죠. 네. BBIG 대장. 대장은 저 4개 종목들에서 탑 3를 모은 거예요. 그러면 4개니까 3 곱하기 4니까 12종목이 들어가겠죠. 12개 종목. 예. 12개 종목을 동일 가중이라고 저기 써 있는데 동일 가중으로 다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동일 가중이라 그냥 12분의 1씩 투자한다는 거예요. 8.33%씩 9월 7일날 아까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날부터 8.33%를 세팅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각 똑같은 비중으로 BBIG라고 하는 우리의 성장 섹터, 성장 테마 관련된 4개를 모아놓은 것이 BBIG K 뉴딜이고, 나머지 4개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한 번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TF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 코스피라는 것도 S&P 500도 그런데 저거는 시가총액의 비중에 상관없이 어떤 종목에 편입된 종목은 다 처음 시작할 때는 동일한 비중으로 넣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ETF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시가총액 방식이고 캡을 씌워놓고 이렇게 한 종목이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BBIG는 각각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묶음이지만 각각 다른
것들을 동일 가정으로 묶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그 대장 말고 대장 말고 네 나머지 쫄병 4명 쫄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가요? 좋은 중대장. 예쁜, 네. 예, 그래서 저 나머지는 말씀한 드린 그 12개에 들어간 종목들 3개씩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얘네들을 100% 중에서 25, 25, 25에서 75%를 다 채워놓습니다. 좀 편하게, 얘가 장 네. 2차 전지 만약에 2차 전지에 투자하는 전지다. 거다라고 하면 종목이 10개인 거죠. 그렇죠. 2차전지는 종목이 10개인데 그 중에 3종목. 그 아. 10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10개 종목 시가총액. 아,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분야에서 네. 10개 종목을 일단 시가총액 방식으로 상위 10개를 일단 네. 정하는 거고. 해놓고 예. 위에 3개는 25%씩의 비중을 주고 나머지 7개가 되겠죠. 4등부터 10등은 시가총액 방식대로 비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상위 3개는 25, 25, 25%를 네, 가지고 네. 그걸로 75%를 일단 네. 깐 다음에 나머지 25%는 그 나머지 7개 종목을 시총 비중으로 그냥 맞습니다. 예, 네.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되겠네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10월 7일 날 10,000원으로 상장이 됐고요. 대장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 표가 조금 깔끔히 나왔네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각각의 3종목들을 저기 11월 9일 기준으로 제가 뽑아왔는데 뭐 배터리는 삼성 SDI, LG와 SK 이노베이션이 되겠고요. 그럼 뭐 아래 바이오는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예. 인터넷은 더존비디오, 카카오 네이버, 근데 게임은 펄어비스, NC소프트, 넷마블. 얘네들이 이제 8.33으로 나누는 겁니다. 양재성님께서 이야기 질문을 해줬는데 종목별로 탑3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요거 저거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 저 종목이 종목입니다. 그러면 뭐 배터리 같으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처음 시작할 때는 25씩 네, 퍼센테이지. 25시. 요거는 이제 대장 대장이고, 8.33씩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 근데 삼성 SDI가 조금 올라가 있고, LG화학은 그러네요. 뭐, SK 이노베이션은 7.8로 떨어져 있고, 요런 것들은 처음 이제 지수가 선정되고 정기 변경, 뭐 이따 설명할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제 매일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저 제가 되게 헷갈렸어요. 올라가고 이렇게 뭐냐면 하다 보니까. 아까 8.33씩 비중을 설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하루 지나고 나면 또 8.33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아, 네.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세팅할 때 8.33으로만 딱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비중 변화는 있는 그대로 거네요. 가다가 정기 변경일이라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밸런싱이라는 걸 통해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요 대장 말고 다른 친구들은 중대장들. 네, 중대장들은 어떻게 되냐면 4개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린 K니딜은 2차 전지를 보면 왼쪽에 있는 건데요. 예. 삼성 SDI, LG화, SK이노베이션을 25%, 9월 7일 날 25% 맞췄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이 뭐 포스코 케미칼 6.2부터 두산솔루스 1.3이 되어 있는데요. 4등부터 10등까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25% 나머지 25%를 나눠 가진 거네요. 네네. 이렇게 됐고 바이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장에 들어가 있는 3개 종목을 75 넣고 나머지 종목들이 뭐 보시는 바와 같이 MTS에 들어가서 이제 ETF 사시기 전에 구성 종목란을 가면 저게 딱 뜬다라는 말씀이죠. 정확히 뜹니다. 네. 그러면 저 표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된 이후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좀 늘어난 거고 늘어났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원래보다는 조금 줄어들어 있다. 아까 이제 앞서 설명한 거랑 이제 비슷하시잖아요. 네. 아까도 삼성 SDI가 좀 많이 늘었고 SK이노베이션은 7.8인가 8.33에서 좀 떨어졌고 했는데 25로 세팅된 것도 저렇게 떨어진 거죠. 네. 그렇구나. 네. 뭐 다른 나머지 2개가 이제 인터넷과 게임인데요. 인터넷은 더존비존, 카카오 네이버가 25%씩 넣고 다른 종목들 똑같이 7개 종목이 구성이 되고요. 게임도 펄어비스, NC소프트, 넷마블이 구성이 됐고 나머지 종목이 됩니다. 근데 게임은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좀 하다가 고객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그러면 그냥 그 KRX 2차전지 KUD의 배터리도 있고 네. 2차전지 그냥 ETF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거야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2차전지 투자하시는 ETF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종목 안 보고 들어가시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2차전지 그렇죠. 그렇죠. 그냥 2차전지 그냥 2차전지 좋은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2차전지 ETF 그냥 검색해 가지고 나오는 거 중에 그냥 비중 보지도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2차 전지 테마 ETF 이런 것들하고 네. KRX 이번에 나왔던 뭐 뉴딜 2차 전지 배터리하고 네. 어떻게 다른 건지 조금 구분해 사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5대 키워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표들을 준비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 진짜 하시는 것들인데요. 이게 KRX 2차 전지 K 뉴딜이 나왔는데 사실 원래 타이거 2차 전지 테마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는 뭐야? 그리고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 그쵸.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종목만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만 보고 설명을 드리면 2차 전지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저런 종목들 10개의 종목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2차 전지 테마 종목으로 24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왼쪽의 색깔과 겹쳐지는 종목인데 비중이 많이 다르죠. 비중이 예, 삼성 SDI가 크게 두 개 차이가 있네요. 하나는 종목 수가 훨씬 많다, 기존 게. 2배 이상 되고 네. 그리고 전체 비중이, 종목이 많다면 자연히 비중은 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거는 그러면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시가총액 가중 방식 맞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앞에 어차피 포트폴리오 보셨으니까 KRX, BBIG, K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종목. 요거는 탑 10으로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장표 예. 비중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룰부터 틀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룰은 2차 전지와 관련된 건 맞죠. 매출이 네, 거기서 네. 일어나야 되는 거는 똑같고 다만 기존에 있던 2차 전지는 매출액이 2천억 이상이든가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에 절반 이상은 2차 전지여야 돼요. 그쵸. 그런 룰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캡이 10%로 씌워져 있고 네.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캡이 있지 않습니다. 동일 가중 방식을 일부 차용하고 나머지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4개 종목이 이쪽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코스닥 종목도 꽤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좀 보일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특징을 좀 잘 알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고르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사실 2차 전지, 예, 맞는 말씀인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잘 모르겠으면 사실 반반 하는 것도 답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2차 전지만 놓고 봤을 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2차 전지가 제가 제일 리포트를 많이 읽고 그리고 리포트가 실제 나온 것들 중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장벽 자체가 2차 전지가 좀 높잖아요. 실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서 탑4가 가지고 있는 전체 비중이 80%. 어떻게 보면 과점인 거죠. 그렇게. 근데 이걸 새로운 기업이 그걸로 지금 진출해서 2차 전지 산업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스토리가 마음에 드시면 사실은 저 위에는 삼성, SDI, LG와 SK 이노베이션이 높은 K 뉴딜 2차 전지가 나으신 거고 그 외에 좀 다른 2차 전지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부품과 관련된 것까지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퍼진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분산해 놓겠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2차 전지 테마가 조금 더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 거꾸로 활용하시는 분들 때 구성 종목을 보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저런 게 있다는 걸 저기서 오히려 발굴하셔가지고 개별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한번 단도직입 좀 묻고 싶은 게, 네. 이게 똑같은 종목을 개별 주식으로 할 때랑 네. ETF로 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ETF는 거래세를 안 낸다는 거 알긴 한데 국내 주식에 한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건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ETF 자체가 분산이지 않습니까? ETF의 최소 종목은 10개입니다. 저희가 저거를 딱 10개로 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압축, 더 막 한다고 하면 2차 전지 탑3 이렇게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ETF는 10개 종목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법인가요, 그거는? 네, 최소 10개는 해라. 10개의 종목으로는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는 거래하면 거래세 내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ETF 구성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취지와 뭐 그런 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다만 질문 주셨던 거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할 때랑 저기 있는 종목 10개인데 제가 똑같은 그대로 이렇게 좀 사면서 저 중에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많이 떨어진 것도 가고 괜찮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따 연금저축 말씀드릴 때는 개별 주식을 못하는 그 점도 있지만 저는 주식과 ETF는 거기서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 또는 내가 얼마큼 떨어지고 올랐을 때 느끼는 변동성에 대한 나의 느끼는 강도는 확실히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승희 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네. 증권사마다 BBIG ETF 구성이 다른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건 어떤가요? 증권사마다 BBIG 말씀하시는 건 아마 운용사에서 나오는 제가 생각해도 네. 증권사가 아니고 네네. 운용사,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증권사, 운용사 구분을 잘 못하시니까. 네, 예. 저도 그런 거 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BBIG가 아마 말씀드린 지금 현재 어제까지는 BBIG가 저희밖에 없었고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는 뭐 오늘 이제 라이브니까 오늘 이제 다른 4개가 근데 KRX 한국거래소와 관련된 지수는 저희만 이번에 상장해서 저렇게 나가고 있고요. 다른 증권사 말씀하신 건 아마 다른 운용사에서 나온 BBIG가 그쵸, 오늘 예. 나와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보도자료 나와서 지수 방법론 자체가 좀 틀립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 10개 종목을 해서 3개를 75를 가져간다. 하나하나는 안 나왔죠. BBIG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BBIG는 저희는 12개 종목이었잖아요. 12개 8.37. 33 동일 가중. 예. 근데 아마 오늘 나온 거는 FN 가이드에서 나온 지수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20개 종목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동일 가중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5개 종목은 한 건 맞는데, 동일 가중이 아닌 그 안에서는 또 시가총액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간단하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추종하는 지수를 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 네네. 그러니까 뭐 KRX, KUD 지수를 추종하느냐, FN 가이드에서 만든 지수를 추종하느냐, 크게 보면 이거는 10종목의 동일 가중이고, 크게 봤을 때 저건 한 20개 종목에 뭐 나눠서 그러니까 그렇죠. 시총 방식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룰을 좀 제대로 익히시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럴 때 이제 구성 종목이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 조금 좀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또 조금 다른 이야기 우리 대장 형님한테 좀 네. 가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어차피 대형주면 이 대형주에 투자하는 다른 ETF도 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예, 그런 거 거하고 많습니다. 조금 어떤 차별이 있는지 BBIG 대장 종목이 하는 거랑 아니면 그 뭐 다른 그 상위 종목 탑 10이라고 하던가 예, 그 맞습니다. 상위 10개 탑 종목에 10 투자하는 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BBIG K뉴딜과 탑10을 좀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BBIG K뉴딜 지수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만약에 탑10이다. 이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ETF가 아니라 섹터, 아까 얘기한 그 긱스 분류 기준의 뭐 섹터에 따른 ETF 그냥 있는 것들을 쭉 다 해서 묶었다가 요즘 사실 ETF 트렌드가 조금 더 압축하면서 이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주식들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 BBIG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저 탑10이었는데 10개 종목,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캡을 25% 씌워서 만든 것이 탑10이었습니다. 종목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BBIG K뉴딜 구성 종목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그러니까 저희 코스피의 시가총액 탑10을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시가총액 가중 방식. 왜냐면 유동이 붙는 거는 대주주 지분을 다 빼고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 시가총액이다 보니까 이게 궁금하실까봐. 왜냐면 삼성전자가 24 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또 그런 질문까지. 그래서 미리 좀 꼼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 좌측과 우측은 실제적인 투자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전체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탑10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나라 진짜 대표하는 기업 10개가 지금 현재를 대표하는 기업 현재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저쪽에 넘어가서 BBIG KUD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것 포함해서 좀 미래 성장성을 좀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종목 구성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네요. 보니까. 그리고 비중까지 생각하면 더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서 삼성전자, 제가 다른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 빠지는데요. 저금에도 비중이 상당하네요. 비중이 저게 50%가 아마 넘습니다. 저게 빠지고 미래 성장을 대표하는 것들이 그렇죠. 들어오면서 그걸 나눠서 배분을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한번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탑10은 현재 한국 주식시장, 한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한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걸 압축한 건 같지만 뭐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더 성장을 기대하고 하는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압축적으로 동일가족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병욱님이나 손세근님 같은 분들이 무슨 질문을 해주시냐면 KRX, BBIG, KUD ETF랑 2차전지, 게임, 바이오, 인터넷 ETF를 개별 투자하는 거는 어떤가요? 아까 말했던 제가 질문드렸던 그거 같아요. 어떻게? ETF 하지 않고 개별 종목을 하는 거 어떠냐, 뭐 그런 거 네. 같은 것 같고, 뭐 이 질문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좀 약간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BBIG 중에 최우선 추천 종목을 해달라.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 이거 뭐 어떻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출시되고 나서 뭐 바이오가 좋냐, 배터리가 좋냐, 2차 전지가 좋냐, 아니면 게임이 좋냐, 인터넷이 좋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네 가지는 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먹거리다라는 표현은 맞는데 제일 편한 거는 사실 대장이었죠. 그래서 다 하자. 야, 이렇게 다 하자 하면 어느 날 2차 전지가 좋았을 때 그 좋은 것이 뭐 바이오가 좀 안 좋은 날 좀 메이크업도 하게 되고 최소한 평균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평균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대장이었고 그거 말고 사실 그 2차 전지가 조금 괜찮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저는 2차 전지 괜찮구나. 어차피 저기 있는 세 개 종목이 다른 거 대비해서는 글로벌리 상당히 큰 파워풀하구나라고 저는 조금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어느 게 더 좋다보다는. 그래서 2차 전지를 조금 더 좋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뭐 이거는 네. 어떤 개인적 의견이니까 참조하시고요. 네네. 뭐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장을 깔고요. 그 다음에 위성을 하나 그냥 깔아놔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으니까 전체적인 큰 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제가 같은 말씀하실 때 2차 전지가 네. 조금 나을 때는 비중을 대장을 좀 많이 놓고 위성을 하나 더 깔아놓으면 약간 더 그쪽에 포커스한 배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자기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인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자기의 시장 전망이나 투자 성향에 맞게끔 좀 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옵사이드 룰을 익히셨으면 네, 이제 그래서 다음 주제로 한번 기대됩니다. 좀 넘어가야죠. 네. 다음 룰은 뭐가 나올지 한번 볼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소망이죠. 유명한 말이기도 한 것 같고. 상당히 대부분 사람들 저 거꾸로 하죠. 비쌀 때 사가지고 싸게 파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네.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저기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도 네. 저거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의 원칙을 물어봤더니 1원칙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두 번째 원칙이 저 원칙을 지킨다. 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이제 쭉 저주제를 뽑았던 이유 하나는 뭐냐면 저거 참 어렵잖아요. 저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 예. 마켓 타이밍 맞춰서 쌀 때 예. 사가지고 비쌀 때 판다는 거 뭐 이론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어제만 봐도 잘 보세요. 어저께 뭐 저는 저녁에 갑자기 뭐 파이자에서 뭐 했다길래 막 뭐 유럽 증시가 막 날아가길래 야, 나 오늘 아침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증시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네, 한국 시장은 이성적이다. 그래서 뭐 아까, 찾기가 참 어려운 말씀하셨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서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을까? 좋지 않을까? 그 기능이 어떻게 보면 BBIG라는 ETF에도 그런 기능들이 조금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주셨으면 해서 네. 리밸런싱 관련된 이야기 조금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사전 질문에도 조금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사실 키워드는 잘 몰랐는데 그 리밸런싱에 대한 것들은 사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신수미 씨랑 뭐 전현철 씨 어떤 질문이었냐면 일반 투자자는 언제 팔고 언제 사는 게 좋은지 잘 몰라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줍니까? 그리고 이 BBIG ETF 편입 종목, 개별 이슈, 뭐 물적 분할, 뭐 셀트리온, 카카오 전망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여하튼 이제 룰에 대해서 한번 리밸런싱 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한번 그러면 해주시죠. 리밸런싱 룰을 설명드리고 뭐 LG화학 물적 분할 이것들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나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 요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장표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기 변경을 설명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끼 던져 놓으셨죠. 이게 이제 정기 변경이 왜냐면 앞서 이제 룰 베이스에는 정기 변경일이 언제인가가 나오거든요. 그 룰 중에 제가 그래서 살짝만 말씀드리고 이따 자세히 설명드려야지 했던 것이 떡밥 회수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BBIG는 사실 2월, 8월로 1년에 2번으로 정해져 있고, 음. 기존에 있던 타이거 뭐 2차전지 테마는 4번이에요. 14, 70, 옵션 만기일, 다음 영업일날 리밸런싱을 한다. 근데 리밸런싱이 뭐냐면, 아까 왜 8.33으로 세팅해놓고 이게 그냥 변경일까지 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한번 세팅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 한 번은 정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리밸런싱인 것 같아요. 네. 리밸런싱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8.33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이 좋았던 거는 비중이 높아져 있겠죠. 그 중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중에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진 것들은 8.33으로 제가 시작을 했지만 떨어져 있을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그렇죠. 좀 오른 종목도 보였습니다. 있고 떨어진 종목도 분명히 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오른 게 있고 떨어진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정기 변경이나 뭘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종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목이 바뀔 수도 그렇죠. 있죠. 아까 뭐 상위 3개 종목씩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상위 3개 종목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바뀔 수도 있죠. 사실은 네.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펄어비스가 아마 게임주에 있었는데 예. 카카오 게임스가 하반기에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을 하고 나서 올해 상장을 하고 나서 사실 시가총이 더 큽니다. 펄어비스보다. 그리고 사실 예정돼 있는 게 크래프톤이라고 저는 뭐 게임을 하지 않지만 이제 하반기, 연말이나 뭐 내년 초에 늦더라도 상장이 계획돼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 주식들이 사실 지금 있는 개보다는 펄어비스보다는 시가총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꿔줘야겠죠? 만약에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게 상장이 되면 예, 그 비중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럼 걔는 게임, 아까 K 뉴딜 게임에서 25%까지, 25% 종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크게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대장에는 아예 빼고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이 바뀔 수가 있다. 그 정기 변경일에 예, 그런 정기 게 변경일에 바뀔 수 있다. 네, 예. 그 룰에 맞게 종목이 바뀔 수 있다. 두 번째는 오른 것은 사실은 이익 실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8.33이 됐던 게 10%가 됐으면 걔를 다시 8.33으로 내리는 건 그동안 올랐던 걸 다시 이익 실현을 일부 해주는구나. 그런 거고 많이 떨어졌던 것들은 채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른 거는 팔고 네. 그거 떨어진 거는 남은 다시 돈을 채워줘야 되고. 떨어진 거 사서 네. 비중을 다시 다시 원 맞춰줘야 상태로 되죠. 예. 셋업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익 실현과 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을 조금 더 사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기 변경일에 그 일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KRX 2차 K뉴딜, 2차 전지 K뉴딜은 1년에 2번, 저희는 원래 있었던 타이거 2차전지는 4번인데,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저희가 그 대장, KRX, BBIG, K뉴딜을 리밸런싱을 한다는 가정. 한 게 사실 주황색 그래프가 한 겁니다. 시작 시점이 언제로 본 거예요? 2017년 한 3년 그 지수가 생기기 훨씬 전이죠. 백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백테스팅을 하고 네. 그리고 지수가 생긴 거는 사실 이제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하게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2017년으로 돌아가서 리밸런싱을 안 한 것과 한 것. 리밸런싱을 안 했다는 거는 그냥 오는 종목 그냥 두고 떨어진 거 그냥 처음에 냅두고 8.3씩 세팅을 해두고 그냥 계속 간 거. 간 거고 하나는 오른 거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걸 했는데 그랬더니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는 그러니까 성과 차이가 19.7%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자면 5.4%씩 5% 이상씩 계속 났습니다. 꽤 크네요. 네. 그리고 이게 기간이 1년은 사실 얼마 안 돼서 그런데 2년, 3년, 그 다음 그 3년이 아닌 4년 정도 되는 저 시간을 넘어가면 점점점 그 갭은 좀 벌어졌어요. 저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저 효과는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그 갭이 좀 벌어지면 오른 거는 팔고 떨어진 거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걸 이제 6개월 단위로 저런 일들을 해준다. 물론 저게 항상 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저게 소위 말한 리밸런싱 비중을 다시 조정해서 가는 거가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 아까 종목을 아까 갈아 끼는 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준에 충족되는 종목들이 바뀌는 바람에 대표적으로 그거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답변 드리고 했었는데 아까 질문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LG화학이 분할하면은 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LG화학이 왜냐면 2차전지에서 지금 글로벌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2차전지를 뺄 수가 없죠. 뺄 수가 없는데
2차전지가 최근에 물적 분할을 결정하면서 그러면 저렇게 2차전지에서 LG화학을 작게는 8.33% 가져가고 많게는 25%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현재 기준에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자회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100% 자회사로 지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다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변경 계획은 없어요. 근데 LG화학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정을 할 겁니다. 내년 정도나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은 비상장으로 돼 있는 어떤 것이 상장시키겠다. 상장시키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LG화학은 완전히 제외가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가 되면서 동시에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것도 룰이 있는데 상장되면서 일부 후에 교체가 그게 이제 혹시나 정기 변경일은 6개월에 한 번씩인데 그 어정쩡한 사이 틈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 시간차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들이 조금 있어요. 예외 규정들이 있어서 그 시가총액의 비중, 그 금액이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특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지금 LG화학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장하게 되면 그 가격은 엄청날 거기 때문에 바로 편입은 안 되지만 교체 시점은 저기서 말한 2월, 8월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시 변경도 중대한 거면은 그게 기준이 좀 있어요. 기준에 충족되면. 시가총액 얼마가 돼서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그런 일을 해서 변경하고 정말 큰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이 충족되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중대장 종목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탑 종목 3개에 75%를 넣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건 것 같아요. 실제 BBIG에서도 가장 점유율이 높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시가총액이 높고 그게 주식 가격에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러고 있는 사람 주식에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분산을 더 시켜놨으면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세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게 단점인데요. 사실 이거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점이라고 했던 건 진짜 잘 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비중 높다라고 하는 게 장점일 거고, 단점은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데 사실 근데 요즘은 집중을 더 많이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코스피 200 투자하세요 이러면 200 종목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종목 다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내가 무슨 종목 그 코스피 지수만 보겠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했더니 저 세 개가 정말 대표성이 있네. 그러면 저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중소기업, 미드캡 쪽으로 더 가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원래 있었던 2차전지 테마. 그래서 이런 룰을 사실은 아까 말씀 처음에 주신 것처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룰을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집중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2차전지 투자할 때 아까 2차전지 원래 이제 테마 2차전지 있고 그다음에 BBIG 2차전지 있으면 비중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룰을 알고 계시면 응용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은 ETF 자체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투자하실 때 펀드 매니저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투자 잘하는 거랑 ETF 투자할 때 ETF 룰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투자 잘하는 거는 저는 같은 이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저희가 이론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걸 알고 투자하시면 조금 오늘 이후의 ETF 투자는 좀 다른 길이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전해드립니다. 감히. 그러면 다 5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로 좀 한번 넘어가 봐야 될 텐데 5번째 주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겁니다. 5번째는 펜션가 어울릴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쉽네요. 펜션 또 어디 우리 가는 펜션 이야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 것 같고 요즘 펜션을 가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펜션은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해서 이제 연금. 그쵸, 연금 관련된 이야기하는 말씀 겁니다. 주시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금 얘기가 요즘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은 꼭지여서 당연히 제가 준비한 것도 연금이지만 왜냐하면 BBIG가 실제 한 달 동안에 그 대장만 보면 대장이 매출이 실제 한 1,200억이 실제 개인들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개인들이 네, 사셨는데 그 중에 개인연금 계좌랑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신 비중이 얼마이실 것 같으세요? 사실 얼마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시지 않으세요? 한 10%, 20%? 네. 정도? 그래도 전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1,000억 1,000억 있으면 100억 정도는 연금에서 사시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BBIG가 왜냐하면 주식 성격이 압축이니까 더 강해서 이거는 좀 아니시지 않을까. 그리고 연금 계좌는 아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해외형을 많이 하세요. 나스닥 100이나 뭐 그렇죠. 이런 세제 것도 혜택이 네, 있으니까.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국내 주식은 어차피 세제 혜택이 없고 비가 세니까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400억 정도가 돼요. 3분의 1. 네, 3분의 1은 연금 계좌에서 실제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개인 연금 계좌에서. 왜냐면 연금 계좌에서 주식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면 저희 질문 중에 이제 조영성님이나 이상균님, 이성호님, 황정선님이 무슨 질문을 주셨냐면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연금에 포함시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잘 보시면 개인연금이 됐든 퇴직연금이 됐든 투자할 수 있는 건 일반 펀드뿐만 아니라 ETF도 투자를 분명히 하실 수 그럼요. 있다는 네.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ETF 중에서 안 되는 거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네, 안 되는 네. 거랑 화생 비중이 높아 있는 원자재 ETF 같은 것들이 좀 안 되는 거 말고는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BBIG 같은 ETF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방 아까 1200개 우리 대장 종목에 1200개 중에서 400억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놀란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놀랐어요. 왜냐면 DC형이나 IRP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 그 원리금 보장 상품 말고 네. 투자형 상품에 들어와 있는 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채권형도 투자로 보니까 그럼요. 채권 혼합에 다 해서 퇴직연금은 해야 되니까. ETF 투자한 사람이 최근에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미 이게 많이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BBIG에 투자를 하려고 이쪽에 ETF 쪽으로 옮겨오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가 저도 놀란 게 이제 이게 들어온 것도 놀랐지만 저희가 이제 ETF가 연금 계좌에서 늘어나는 속도를 한번 중간중간 체크했죠. 우리 상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는데 집계를 최근에 한번 더 해보니까는 그 수치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5천억도 안 됐다고 이제 보통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이게 8천억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뭐 한 2달 남은 시점에서는 연금에서 이게 1.5조가 넘어갔습니다. ETF 하는 게? 네, ETF 하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똑같은 사실 계좌에서 ETF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ETF를 작년에까지 10달 전에 하셨던 분들이 한 분이셨다면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게 올해 개인들에 대해 주식 투자가 늘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늘은 게 사실 2배는 안 됐거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금 계좌의 이런 빠른 가파른 성장은 사실 ETF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또 교육을 해주시고 또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미 많이 좀 알고 계시게 되면서 빠르게 ETF에 대해서 자기 연금 계좌,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IRP든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연금에서의 ETF가 가파랐다. 그리고 작년에 5천억에서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되면 진짜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죠. 연말까지 2조 되지 않을까? 네, 이성호 본부장님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할 수 있고 느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투자 방법론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펀드 같은 것들을 연금에 사시게 되면 자동 매수 기능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펀드에 하겠다 그러면 매달 돈 입금되는 날 자동으로 그 펀드를 이렇게 분산해서 사주거든요. 근데 ETF라는 거는 이 자동 매수 기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퇴직연금 같으면은 퇴직연금이 입금되는 날
그 문자로 하나 올 겁니다. 입금됐습니다. 이런 게 운용 지시하십시오라고 문자가 날라올 때마다 뭐 하시냐면 그때 사든지 말든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시는 거죠. 뭐, 그거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잠깐 쌓아두겠다. 아니면 그때 잠깐 뭐, 채권형 ETF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단기 채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매수. 근데 그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죠. 또 이것도 일장일단 그쵸. 있는 거죠. 왜냐면 보통 퇴직연금을 이제 자동 매수 기능이 있으면은 좋든 싫든 적립식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그날 그냥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이제 입금이 되면, 퇴직연금 입금이 되면, 요거를 내가 뭐 하루 조금 늦게, 뭐, 이제 사실 뭐 어제 같이 뭐 이렇게 해외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좀 이런 시기라면, 그걸 좀 조절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 장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 신경을 써서 불편하죠. HTS나 MTS를 통해서 제가 매수를 이렇게 주식 사듯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증권사에 가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 해주면 좋잖아. 왜 안 됩니까? 했더니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는 기준가 기준으로 하루에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ETF는 일단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얼마에 살지에 대해서 가격을 누군가 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힘들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조금 약간 불편하더라도 ETF를 연금에서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좀 자기가 투자하는 시간과 가격대를 결정을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하는데 혹시 연금, 본인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ETF 본부장님이니까 ETF만 하시나요? 요즘 ETF가 네. 타이거도 뭐 125개 정도가 되는, 130개가 좀 안 되는데요. 120개가 넘는 것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직접 지시를 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구성하는 건 좋은 수단이 되죠. 근데 말씀하신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주식만 가지고 이걸 BBIG가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다고 BBIG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냐? 그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질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외에도 사실은 인컴 자산, 뭐 리츠라든가 또는 다른 뭐 중위험 중수익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코어 세틀라이트로 뭐 코어는 예로 가져가되 다른 것들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퇴직연금에서 또는 개인연금에서의 가장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00만 원 있어서 오늘 주식에서 10만 원, 5만 원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매달 내가 받고 있는 금액을 장기적인 자산,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냐면 퇴직하는 시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도인출 사유가 있긴 합니다만 마지막 퇴직하는 순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30년 있다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뭐 제가 더 많이 남았나요? 네, 괜찮습니다. 15년, 뭐 네. 20년, 10년 남으신 요 앞으로의 몇 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장에 대한 것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에 이게 더 맞기 때문에 약간 포트폴리오에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야 된다. 근데 넣어야 되는 게 이미 분산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가 분산이 일반 주식 대비 되어 있고 그걸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적립식이기 때문에 또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아까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서 하면 또 분산 전략이 되고 연금이 이제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연금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뭐 듣는 이야기 장기 분산 적립식 투자라는 이야기 항상 맞습니다. 듣는데 연금은 그냥 가만두면 장기 투자하게 돼 있고요. 적립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안에 포트폴리오 분산하게 돼 있어서 그냥 그거를 자동으로 좀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들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인데 TDF도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펀드인데 안에서 자동 분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노후 자금의 한 5, 60%는 TDF로 이렇게 메인을 짜놓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BBIG나 이런 ETF를 가지고 이렇게 위성 전략들, 핵심하고 위성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면 좀 메인으로 가는 거는 신경 좀 덜 쓰고 가는 거고 이쪽에는 자기가 좀 재미도 좀 느끼면서 자산 관리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 네, 저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외 쪽 투자도 하시니까
해외 ETF랑 아. 그다음에 뭐 BBIG 같은 것들을 섞어서 국내 해외 포트폴리오를 또 그렇게 짜는 것도 짜는 그렇죠.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외가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음. 해외 아까 이제 제가 연금 시장에 대한 뭐 음. 통계 그다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게 해외형이 또 세제 혜택도 있었고. 그쵸. 네, 예. 근데 그중에 나스닥100 같은 경우는 음. 정말 제일 많이 1등이었어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 해서 전부 가장 많이 하셨던 게 ETF에서는 나스닥100이었고요.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괜찮아요. 예. 방송 저희가- 들으시면 지금 9시 조금 넘긴 했는데 네. 좀 아, 들으시면서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해서 장기 투자 자산에 대한,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에 대한,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저희의 정책을 조금 바꾼 게 하나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릴까 될것 네. 같습니다.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보수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오늘 투자해서 오늘 하면서 보수랑은 전혀 상관이 그쵸.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변경해서 아까 나스닥100 말씀드렸는데 나스닥100 또는 S&P 500과 같은 이런 미국 대표 지수 장기 투자 자산에 대한 ETF는 보수를 업계 최저로도 이번에 한번 내렸습니다. 아, 네. 그 이야기는 네. 싸게 해줬다는 네, 이야기죠. 예. 그거 그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좋은 이야기인데. 좋은 이야기. 좋아하시는 이야기인데. 예. 예, 이렇게 한번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 질문하신 분도 좀 풀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냐 그러면 뭐 아까 파생 ETF에는 뭐가 있나 이런 질문 하신 분인데 파생 ETF. 아, 파생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위험평가의 이제 40% 이상에 대한 것들이 있죠. 선물 들어간 건 다 파생이에요. 예. 금선물, 금선물, 원유 선물, 뭐 이런 이런 것들 것들은 그런 다, 것들 해당된다고 ETF죠. 보시면 되는데 뭐 질문해주신 분은 이제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또뭐 세미나 진행하면서 그래도 좀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전해드리려고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게 좀 전달하는데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또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댓글 뭐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사전 질문 주셨던 분들, 뭐 실시간 질문 주시고 참여했었던 분들 가운데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중요합니다. 선물. 이 선물 받으실 분은 내일 5시에 저희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홈페이지에 좀 잘 정리해서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 중에 저희가 대답 못 드린 것들도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잘 챙겨가지고 또 다른 또 에피소드 형태로 또 구성을 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 또 12월 달에 저희가 연말 송년 세미나도 한번 또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승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